조선 체리, 야무진 맛 한번 보실래요? 새큼 쌉쌀 야무지긴 한데 쬐금한 게 심한 커서 가성비가 영광이라 관상용 과일에 가까우니 한 10개쯤 한꺼번에 털어넣고 씨앗은 제주껏 가려내는 신공이 필요할 겁니다. 누가 편 썰어가며 한계효용 따지는 책상 물림 경제학쟁이 아니랄까봐. 이리 귀하고 어여쁜 열매를 두고 웬 가성비 타령이람. 콩할 만한 열매 하나를 두고 가성비니 관상용이니 정떨어져 정말. 윤 교수님, 배가 많이 고픈신가 본데? 앞에 잔뜩 놓아드린 그 씨앗 없는 크루아상이나 한 10개쯤 한꺼번에 털어넣으시구려? 오늘 모과차 리필은 끝인 줄 아오. 그 모과편 만들어 보내는 사람 수고에 비해 마시는 사람 가성비가 영광이라. 혹시나 그 허우대도 관상용 아닌가 몰라? 그날 오후 내내 희정은 태아를 앵두의 배필 목록에서 넣었다 뺐다. 자격을 줬다 말았다. 수없이 반복하다. 그 잘생긴 뺨은 나중에 앵두한테 직접 맞으시구랴. 운명. 메비우스 위의 수레바퀴. 제22장. 그와 그녀의 메비우스. 1947년 초여름 카페 몽마르트. 정 혼자 있고 없고가 뭐 그리 대수겠어요? 밤 10시에서 새벽 4시 통금시간 있고부터 어둡고 외진 골목길은 연인들로 더욱 북새통이고 부모 반대 심한 집안일수록 결사 연애가 활활 불붙는다던거려. 중요한 건 윤 교수님 마음과 의지에 달린 거고 결과도 그럴 테죠. 정의 마음 얻는 거야. 온전히 윤 교수님 진심에 달린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떤 마음, 어느 깊이로 담고 계시든 정혜의 그 아이는 윤 교수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결이 곱고 어여쁜 귀한 아이랍니다. 그걸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떨어져 내려앉는 가랑잎 한 장이 아무리 작고 가벼워도 땅속에 묻혀 모진 겨울을 견디는 여린 씨앗에겐 햇볕을 가로막아 추위를 보탤 수도 찬바람 돌려세워 온기를 더하는 이불이 될 수도 있다는 것만 윤 교수님 그 마음속에 새겨두셨으면 해요. 하다말 사랑일랑은 애초 시작도 맛이라고. 소매뿔이 넓은 오지랖이고 주제넘은 무례인 줄 알지만 여기서 더 그 아이 마음 다쳐 피나는 거 저는 못 봅니다. 태아는 동숭동 강의 후 수요 오찬을 마치고 인문대 앞 교정 만개한 마로니의 정원에서 더할 수 없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사뿐사뿐 춤추듯 걷고 있던 그의 앵두를 발견하고 마법에 걸린 듯 무아지경 그녀를 뒤따르다. 퍼뜩 앵두의 정혼자 얘기가 다시 떠올라. 이러다 어느 날 앵두가 덜컥 혼인해버리면 이를 어쩌나 앵두 보내고 나는 어쩌나 심장 덜컥. 그제서야 자신의 본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며 앵두의 정혼자에 대해 알아봐야겠다. 작정을 대고 앵두에게 말을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철 타러 종로가 가시나봐요. 윤태아 일껏 마음 먹고 건넨 말이 그따위라니. 태아는 자신의 혀를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좀 더 멋진 그럴듯한 대사가 쎄고셌구만. 태아는 앵두의 사자허수아비 나무꾼 얘기에 난데없이 오즈의 마법사 동화책까지 다시 구해 읽어가며 앵두의 말을 곱씹어 되뇌어봐도 도무지 오리무중. 차라리 시타델 회의 암호판독이 훨씬 쉽겠다. 앵두 전용 통 번역기라도 있었으면 좋겠군. 있는 대로 골머리를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태아는 국리 끝에 이젠 별 수 없다. 희정에게라도 넌지시 운을 떼볼까 맘을 먹고 종로오가 전차 정거장에서 앵두와 헤어지고 나서 종암동 강의를 끝내자마자 카페 몽마르트로 달려갔습니다. 태아는 묻지도 않고 모과차를 따라주는 희정에게 역시 묻지도 않은 동숭동 강의실 풍경으로 운을 떼며 빙빙 돌려 본론 없는 이야기로 우물쭈물 맴을 돌리다 문득 생각난 듯 절대 자신의 관심사는 아닌 듯 일전에 여기 오셨던 그 여자분요. 그 이정혜 씨라든가? 그분 정혼자가 있다던데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자신의 관심사인 티를 담뿍 담은 눈빛으로 정혼자가 있다는 소문이 있길래 사실인가 해서요. 희정은 태아의 물음에 가타부타 즉답을 피하며 정혼자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그저 정혼자 있고 없고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는 투로 태아의 마음을 이미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듯 서두와 자초지종 싹둑 자르고 본론직행 거두절미 사랑과 전쟁은 일단 이겨놓고 정산하는 법이라며 기회를 놓치면 다시 되돌리지 못하는 일에 차포 따져가며 전우좌우 방향 찾고 길이 재다가 전차 떠나고 손 흔들어봐야 말짱 헛일이라며 윤 교수님 시타델 회의 전략 자문할 때의 치밀함과 성동 격서 허허실실 신출 귀몰 전략과 추진력이면 그깟 정혼자 10꾸러미라도 거뜬할걸. 대개 연애 실패는 간 보고 온도 재다 남체간 뒤 발 구른다. 쇠뿔 당김 구슬 서말 속담이 괜히 나왔겠냐. 정혜 지금 뒷곁에 앵두 따고 있으니 내 해줄 말은 그것뿐이요. 알 듯 모를 듯 말리는 듯 부추기는 듯 태아 마음을 고스란히 읽고 있는 듯 묘하고도 회심 어린 미소를 입가에 머금은 채 말없이 윤 교수 반응을 지켜보다 사랑은 한 걸음 내디디면 저승길까지 함께 걷는 거랍니다. 그럴 분이신 거 제가 알아봤기 때문에 우리 앵두를 윤 교수님께. 그때 태아의 가슴 안쪽에서 귀에 거슬리는 이질적이고 차가운 진동이 울리자 희정과 태아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태아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은색 라이터를 꺼내 굳은 얼굴로 낙담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아쉬움이 역력한 표정으로 뒷곁 방향을 향해 눈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태아를 가만히 바라보던 희정이 혼잣말로 정말이지. 무슨 타이밍이 이렇담? 별일이네. 중얼거리듯 말하며 별실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아쉬운 표정으로 뒷곁 방향을 바라보며 태아가 마지못해 어정쩡 희정을 따라 일어서다 테이블 모서리에 허벅지를 부딪히고서도 여전히 시선을 뒷곁 쪽에서 거두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희정은 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못 본 채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태아는 희정을 뒤따라 별실 주방으로 걸어가면서도 뒷곁 방향을 보며 한눈을 팔고 걷다. 다시 한번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평소의 진중함은 온데간데 없이 허둥지둥 정신이 온통 앵두가 있는 뒷곁에 팔려 희정은 그런 태아의 모습을 보며 저리 명석한 사내도 사랑 앞엔 별 수 없네. 웃음을 참느라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희정은 별실 주방 한켠 냉장고 곁에서 뒷곁을 가리키다 아차하며 소련 영사관 쪽 창문 커튼을 급하게 내리고는 테이블 옆 의자 위 회원의 가방을 챙겨 들고 서둘러 별실 주방 문을 나서다. 윤 교수님, 아무래도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네요. 앵두 정해 보내고 올 테니 문 잠그고 수신하세요. 태아는 세상을 잃은 듯 낙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고 이를 악물며 하늘을 아니 포스터 대령을 있는 대로 원망했습니다. 이 노인네 정말 하필이면 지금이람. 태아는 이새로 신음을 흘리며 마음을 가다듬어 은색 지포라이터 뚜껑을 열고
구석의 냉장고를 능숙하게 끌어낸 다음 라이터 하단부에서 신축식 구리핀을 길게 뽑아낸 후 1947년형 제너럴 일렉트릭 스페이스메이커 냉장고의 문 앞면 상단에 나란히 부착된 3개의 작은 은색 로고로 위장된 가로 구멍 중 정중앙의 구멍 수신 포인트에 구리핀을 익숙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구리핀이 내부의 수신 소켓에 맞물리며 딸깍 소리와 함께 라이터와 연결되자 냉장고의 차가운 흰색 철판 너머로 미세한 전기적 험 노이즈가 발생하며 냉장고 하단의 환풍구 쪽에서 모터가 빠르게 회전하며 냉장고 전체를 공명통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내부의 냉각 파이프들이 신호에 따라 정밀하게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자 엠블럼에 꽂힌 라이터의 구리핀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틱틱틱틱 기계적인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아는 눈을 감고 냉장고 상단에 손바닥을 얹어 손바닥을 통해 전달되는 진동의 장단에 신경을 모으며 수신 메시지를 뇌리에 박아 넣었습니다. 냉장고 문 안쪽에서 울려 퍼지는 모스 부호는 두꺼운 단열재 덕분에 외부로는 아주 작은 기계 소음처럼 들리지만 손을 밀착한 태아에겐 천둥처럼 선명하게 또렷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모닝선 47061507199 코드네임 솔라 브릿지 유니온 디자이너 결산일 확정 6월 15일 타겟엠 해화동 진입로 태아가 암호문 수신을 종료하고 나서도 냉장고 상단에 여전히 손바닥을 얹은 채 앵두는 지금쯤 돌아갔겠지? 생각하며 희정의 힌트대로 우연을 가장해 앵두에게 어필할 일생일대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 아쉬움에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며 한탄하고 있을 때 별실 주방문을 밀고 주위를 두리번 쓱 살피며 조세 포스터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데니얼, 자네 그 냉장고랑 연애라도 하나? 마치 연인을 뺏기고 낙담하는 표정을 하고 있군 그래? 태아가 포스터 대령을 쏘아보며 응수를 했습니다. 제 연인은 제가 잘 지킬 테니 걱정 마시고요. 나흘 후 밤 9시 해화동에서 태양을 떨굴 모양인데 남소령님 팀에 연락해 지형 정찰 파악해서 IPB부터 확보하시죠. 포스터 대령은 전에 없이 툴툴대며 말하는 태아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냉장고를 가볍게 툭 치며 연인 뺏긴 거 맞군 그래. 등을 돌려 별채 루사로 향했습니다. 그런 포스터 대령을 노려보며 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뺏을 겁니다. 절대 뺏길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녁 어스름에 오솔길을 걸어 루사로 올라가며 태아는 한 걸음 내디디면 저승길까지 함께하는 사랑이라? 그거 맘에 드는군. 당연히 그래야지. 희미하게 웃으며 콧노래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1947년 9월 초가을 동숭동 서울대. 태아는 애가 달았습니다. 태아의 앵두는 가을 학기 수업 시간이 1시간 늦춰진 후로 더 이상 지각을 안 했으나 여전히 수업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강의실을 빠져나가 잔디밭을 내달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태아는 애가 말라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 군정청 정보참모부 스탭들조차 경제학 박사라니 전공을 잘못 택했다. 타고난 지능에 빛의 속도로 짜맞추는 정보 취합 능력, 믿을 수 없는 괴물 같은 암호 해독 습득력에 비어버린 퍼즐 조각이 수두룩한 누더기 정보에도 소름 끼치게 정확한 분석력과 탁월한 추론 능력으로 더할 수 없이 완벽하게 빈 조각을 채워버리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동서양을 아우르는 방대한 지식까지 적국의 사람이었으면 절대 살려두어서는 안 될 제거 대상 1호 인물이 된 너였을 거다. 혀를 내두를 정도로 명석한 이 사내 윤태아는 오로지 딱 한 사람, 그의 앵두,
맑고 순한 두 눈을 가진 혜원에게 영혼이 사로잡혀 그녀 앞에만 서면 어리버리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혜원 앞에 태아는 두뇌의 모든 퓨즈가 나가버린 듯 마법 같은 그 탁월한 분석력은 어디 다 잃어버리고 어설픈 쑥맥이 되어 멀쩡한 인연의 끈을 제 스스로 한 바퀴 꼬아 메비우스의 띠를 만들어버리고는 한 공간이 아니고 이어져 있으나 맺지 못하고 안도 박도 아니게 뒤따르고 앞지르고 엇갈리며 닿을 듯 말 듯 제 무덤 제가 파놓고는 저 혼자 애면글면 혜원을 향해 질주하는 제 맘을 어쩌지 못해 금방이라도 앵두가 혼인을 해버리면 어쩌나 제 맘을 달채가며 마음 전할 방법을 몰라 전전긍긍 오매불망 조바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영지제든 정한당이든 창신동이든 동숭동이든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머물며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정한당 별채 앵두나무 우물가의 그 소복 입은 소녀가 동숭동 강의실 자신의 지각생 앵두임을 어떻게든 연을 이어 배필로 맞고 싶은 자신의 옷굿을 바로 그 앵두임을 상상조차 못한 채 전전긍긍 오매불망 마음을 복기고 있었습니다. (1939년) 일제가 서슬퍼렇게 두 눈 부릅뜨고 강력하게 통제하고 사상검증에 열을 올리며 절차란 절차는 가능한 한 복잡하게 늘리고 꼬아 온갖 수단으로 미국 유학을 방해하고 겁박했어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2학년 21살의 윤태아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연희전문학교를 방문해 호러스 호튼 언더우드 조선 이름 원한경 박사의 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들로 조선에서 태어나 조선어와 조선사정에 매우 정통했으며 1930년대 후반 일제의 압박 속에서 조선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썼던 인물인 언더우드 교장의 추천서로 당시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황금 티켓을 확보한 태아는 타고난 천재적인 분석력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상황을 직관하고 추론한 결과 지금이 아니면 미국 유학은 영영 물 건너 갈 뿐만 아니라 일본군 군복을 입고 강제징용되어 조선 독립이나 재건에 기여함은커녕 자기 나라 백성 망하는 길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꿰뚫어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태아는 언더우드 교장의 추천서를 받아들고 1939년 당시 경성 미국 총영사관의 수장으로서 일본 총독부와 외교적 마찰을 빚으며 주조선 미국 시민과 그들의 신변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던 오베이 가이로드 마쉬 경성 주재 미국 총영사에게 자신이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을 넘어 미국 정부가 주목할 만한 재능을 가졌음을 눈치채도록 일본이 앞으로 2년 안에 태평양을 건널 개연성을 서술하며 장문의 영문 서한을 공들여 작성해 두고는 자신의 서한을 실수 없이 전달해주고 마쉬 총영사와의 면담까지 성사시켜줄 믿을만하고 능력까지 갖춘 인물을 물색했습니다. 태아는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자 올리버 에비슨의 아들로 당시 경성 내 서양인 사회에서 영향력이 막강했던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부학장으로 재직 중이던 더글러스 에비슨 박사를 찾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더글러스 에비스는 태아가 과로로 쓰러진 인력거꾼 하나를 들쳐업고 급하게 뛰어가느라 세브란스 병원 입구에서 그의 차에 치일 뻔한 적이 있었는데 태아가 인력거꾼의 입원 수속을 밟으며 생면부지 환자의 입원 보증인으로 서슴없이 자신의 이름을 대고 입원 보증금으로 아버지 정도가 경성제국대학 입학 선물로 마련해준 아르데코 블로바 손목시계를 망설임 없이 풀자 21살 대학생 태아를 물끄러미 지켜보던 에비슨 박사가 태아의 손목시계를 낚아채듯 자신이 받아들고는 인력거꾼 청년 퇴원하는 날 자신에게 들러
시계를 찾아 가든 거스름을 받아 가든 마음대로 하라고. 자신은 바쁘다며 횡하니 가버렸는데 며칠 후 태아가 에비슨 박사를 찾아가자 그는 금도장이 군데군데 벗겨졌던 태아의 시계를 말끔히 새로 도금해 지니고 있다 도로 내어주며 어린 청년이 사람을 하나 구해내었으니 그 상으로 언제고 필요할 때 한 번은 도움을 주겠으니 찾아오라 약속했는데 그때 태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으니 상은 당치 않으나 나라 일은 청춘이라 앞날이 안개 속이니 도움을 주신다면 아껴두었다 필요할 때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렇게 에비슨 박사와의 인연을 맺어두었던 것입니다. 태아는 자신의 서한을 마쉬 총영사에게 전해준 더글러스 에비슨 박사의 주선으로 언더우드 교장의 신원 보증 서약서를 들고 마쉬 총영사를 찾아 자신이 미국 유학을 가는 당위와 법문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마쉬 총영사가 태아의 서한을 읽고 집요하게 질문한 2년 내 태평양 전쟁 발발 가능성 주장의 논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근거를 대어 조목조목 답변했습니다. 마쉬 총영사는 태아의 답변을 듣고는 말없이 한참을 바라보다 공식 외교관급 입국 사면 비자에 준하는 유학생 비자를 찍어 태아에게 건네주며 최대한 서두르라. 미련 없이 떠나고 반드시 돌아오라. 자신의 임기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으니 늦어도 내년 여름을 절대로 넘기지 마라. 내가 오늘 조선을 살릴 영리한 머리 하나를 예약해두고 가는 것으로 알겠다 말했습니다. 마쉬 총영사는 본인이 예견한 대로 1939년 12월 임기를 마치고 이임하면서 1940년 새해 태아를 불러 후임인 화이트홀 총영사에게 소개시켜주며 자신이 조선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비자를 내준 조선 청년이다 라는 말로 화이트홀 영사에게 무언의 부탁을 곁들여 주었습니다. 태아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유학을 떠날 마지막 티켓을 잡았다는 것을, 그리고 서두르지 않으면 그조차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을. 태아가 정한당에 들러 정도와 수정에게 편지를 남긴 1940년 6월 11일 하루 전인 6월 10일 이탈리아가 영국과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유럽 전체로 확전되며 태평양도 긴장이 고조되어 일본 내부에서도 미국과의 전쟁은 시간 문제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외화 반출과 출국 심사가 유례없이 까다로워져 1940년 봄부터는 조선 총독부가 미국 유학생들을 잠재적 적국 협력자로 보고 서류를 아예 안 받아줬기에 태아가 39년의 유학 준비를 미리 끝내놓지 않았다면 40년 6월의 출국은 언감생심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었습니다. 21살의 태아가 39년부터 내년 여름학기 입학을 목표로 모든 유학 서류를 완성형으로 만들어 두었던 것만 보아도 태아가 얼마나 정보를 읽어내는 감각과 안목이 탁월하고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는 기획력과 일사천리로 실행해버리는 추진력을 갖춘 인물인지 말이 필요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 태아가 유독 해원과 인연의 고리를 연결하는 애정 문제 앞에만 맞닥뜨리면 순식간에 모두를 바꾸어 천재 분석가에서 어리버리 쑥맥으로 급전직하 앵두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데만 석 달 이상 걸리고 그마저도 기껏 한다는 말이 전차 타러 종로가 가시나봐요.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봐요. 태아는 제가 생각해도 스스로가 얼척이 없어 한심했습니다. 태아의 앵두는 반도호텔 조선재건 만찬회에서 백조처럼 눈부신 흰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태아에게 어퍼컷 한 방을 제대로 먹이고 파티 내내 태아의 온 정신을 쏙 빼놓고는 태아가 말 한마디 붙여볼 새도 없이
더할 수 없이 우아하고 맵시 있는 몸가짐으로 만찬장 사내들 시선이 온통 제 한 몸에 꽂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맑은 두 눈을 하고 희정과 아델 여사와 담소를 나누다 웬 사내와 함께 응접실로 사라져버린 후 태아가 느끼기에 사나흘은 좋게 머물다 나오는 듯 응접실을 나와서도 뭔 공사가 그리 다망한지 그 사내와 한참을 조곤조곤 속삭이더니 아델 여사와 희정과 함께 또 한참을 지들끼리 웃고 떠들고 동숭동 강의실 슬픈 표정은 마치 다른 사람이었다는 듯 더없이 밝고 행복한 표정으로 햇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태아는 저 혼자 무인도에 덩그러니 버려진 듯 급기야 희정에게까지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앵두철이 끝났으면 다른 핑계라도 대어보든가. 이젠 시타들 아닌 날도 틈만 나면 카페를 드나들 것만. 몽양 암살시도 첩보 입수하고 작전회의하고 명륜동 숙소와 근로인민당 당사 서울운동장 동선 따라 조선인 첩보원들로부터 암호수신하고 전달하느라 7월 19일 해화동 로터리에서 몽양이 끝내 저격당하기까지 개동자택 침실 폭파 사건, 해화동 자동차 저격 사건, 신당동 야산 납치 사건, 무려 11차례나 암살 시도가 계속되는 통에 하루에도 두세 번씩 루사로 달려간 날도 부지기수건만. 희정은 태아가 이정혜 씨 정혼자 있냐 물었던 그날 이후로 아예 그런 일이 없었던 듯 시치미를 떼고 도와주려는 아군인지 회방을 놓으려는 적군인지조차 도무지 알 수 없는 포지션으로 태아의 애달픔을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태아는 반도호텔 만찬회에서 앵두가 정혼자로 보이는 웬 남자와 응접실로 사라진 이후 이젠 정말 팔푼이와의 전쟁이구나 위기를 느껴 내무국장 존 헬리슨 중령의 부인 아델 여사가 평소 한복이며 한글 판소리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높았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며칠 후 경운궁 석조전 앞 정원에서 열렸던 가을맞이 가든 파티에서 아델 여사를 만났을 때 일부러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공부에 간 한복과 한글에 대한 주제로 자연스레 유도한 뒤 조선인 여성문인들, 한복 전문가, 판소리 명창 등과 연계해 루사에서 매주 문화살롱을 주관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필요하다면 수요일 저녁은 자신이 시간이 나니 통역도 맡아줄 의향이 있노라 제의했었는데 아델 여사는 태아의 제안보다 그 타이밍을 신기해하며 이미 며칠 전 반도호텔 만찬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이달 말부터 충무로에서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고 통역은 마담 해가 영어를 배우고 있는 그녀의 지인이 맡아주기로 했다며 태아가 치열하게 고민해 가장 그럴듯하다고 안도하며 제안한 앵두와의 정기적인 만남의 기회를 작두로 무썰듯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태아는 통역을 도와준다는 앵두의 그 지인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혹여 그녀의 팔푼이 정혼자는 아닌지 캐묻고 싶어 달싹이는 입술을 깨물어 겨우 참으며 도대체 남들은 다들 이토록 어려운 연애를 어찌 그리 일사천리 술술 잘하고 혼인도 하고들 그러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정말이지. 미국 유학을 한 번 더 다녀오는 게 1000만 배는 쉽겠다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수강생들은 처음에는 한동안 앵두에 대한 호기심에 이러쿵 저러쿵 각자의 추측과 카더라 통신을 보태어 정혼자 만나러 가느라 저리 바쁘다는 둥. 그 정혼자 인물이 활동사진 신사협정에 그레고리 팩이 울고 갈 미남자라는 둥. 정혼자가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인 연하남인데 손잡고 팔짱 끼고 모던걸 모던보이 연애쟁이들이라 둘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꿀이 서말이라는 둥. 경쟁하듯 한마디씩 보태어 눈덩이를 굴리더니 어느덧 지난 여름 내내 덕수궁에서 들려올 제2차 미소공동회의 결과에 갑론을 박 옥신각신. 미소회담이 지지부진 치열하게 대립하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최근 유엔에 상정되자
이젠 나만 단독 선거를 하느냐 마느냐 왁자지껄 설왕설래.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뉴스와 벽보 이야기로 앵두와 정혼자에 관한 눈덩이 연애소설은 애저녁에 안드로메다로 직행한 지 오래였습니다. (1947년) 여름과 초가을을 지나는 중인 해방조선은 그야말로 격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신문과 호외, 라디오, 거리에 붙은 벽보를 통해 자고 일어나면 충격적인 소식이 본물처럼 쏟아져 통일이냐 분단이냐 첨예한 논쟁이 연일 뜨거웠고, 몽양 여운형의 7월 19일 해화동 로터리 암살 소식, 통화량 급증으로 미친 듯한 물가 폭등과 쌀값 전쟁, 그 와중에 활짝 꽃피기 시작한 영화와 악극단의 유행, 10월 1일 첫 송출된 HLKA 서울중앙방송국 라디오. 1947년 여름과 가을은 그야말로 낮에는 정치 데모와 쌀값 걱정으로 떠들썩하고, 밤에는 통금 시간을 피해 서둘러 귀가하거나 가끔 극장에서 미국 활동 사진과 악극단 공연을 보며 그나마 정치 경제 문화 격동기에 시름을 잇던 시대였습니다. 여차저차 2차 저차 여하간의 이유로 남자 수강생들의 앵두에 대한 초반 집중 호기심이 입김 한 번에 호롱불 불어 끄듯 앵두의 정혼자에 대한 의구심만 부풀리다 눈만 뜨면 세상 뒤집어질 별별 뉴스들에 밀려 잔상조차 남지 않게 깨끗이 사그라들게 된 것을 태아는 퍽 다행이라 안도하며 그럼 그렇지 저리 티끌 하나 없이 곱고 어여쁜 정혼녀를 8푼이 7푼이 머저리가 아니고서야 질청남 껄떡쇠 Y염색체들이 득식을 한 동숭동 강의실 한복판으로 밀어넣었을 리 만무라고. 앵두와 정혼자 이야기는 참새들의 뜬 소문이 분명타 애써 자신을 최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봄과 여름 내내 태아는 자신의 앵두가 수업 시간마다 지각하고 물먹은 손마냥 지치고 피로한 기색으로 졸다 깨다 버티는 모양새가 하도 가여워 어찌하면 힘이 될까, 저찌하면 웃게 할까? 강의실 문도 열어놓고 잡담도 부추겨가며 앵두가 동숭동 강의 수강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눈앞에 계속 머물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앵두는 저를 위해 일껏 준비한 우스개 농에도 웃는 듯 우는 듯 웃다가도 울고 눈물 미소 범벅이라 봄학기가 절반가량 접어들 무렵 앵두를 바라보는 태아의 애간장은 이미 5, 6월 엿가락 마냥 흐물흐물 녹진녹진. 태아 본인만 제 마음을 알아채지 못할 뿐 마음을 온통 앵두에게 빼앗기고 진작에 영혼을 사로잡혀 몸은 제 몸이나 그 나머진 이미 앵두 것. 태아는 종암동 동숭동 오며 가며 수업하랴. 미 군정청 드나들며 재건정책 자문하랴. 극비리에 수시로 소집되는 시타델 회의 참석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정신 사나운 와중에도 불쑥불쑥 끊임없이 떠오르는 앵두의 뽀얀 얼굴과 사람 애간장을 뒤흔드는 눈물그럭 맑은 두 눈에 이건 뭐 솜니불에 눌러붙은 갱엿이 따로 없군.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밀고 들어와 사람 머릿속에 들러붙어 이리 온통 휘저어 놓다니 정체가 대체 뭐람? 태아는 다른 사내들은 이미 혼이 나여 아이 한둘 아버지 된 지 한참인 나이 29에 난생 처음 사랑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허우적거리는 앵두바라기 어리버리 쑥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운명, 메비우스 위의 수레바퀴 제 11편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23장 그 옷 나도 입고 싶소.
자신의 정혼녀 혜원과 앵두가 동일인임을 모른 채 앵두의 정혼자를 향한 질투와 정혼녀 혜원에 대한 정리 문제로 고민하는 태아. 제 12편 이야기는 이어지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큐 인생극장은 재미와 감동, 위로를 전하는 고품격 드라마 채널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다큐 인생극장 드라마의 품격을 높이고 드라마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큐 인생극장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